삼성을 꺾겠다는 야망을 드러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일본의 일간 공업신문 뉴스위치는 키오쿠시아 홀딩스가 한화로 약 3조 3천억을 들여 3D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공격적으로 증산하여 삼성을 따라잡겠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기사에서 말하는 키오쿠시아 홀딩스라는 기업은 다소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회사는 이전 도시바 메모리가 사명을 변경한 것입니다. 기사는 이 키오쿠시아 홀딩스가 2020년에 착공하여 2022년 여름에 완공 예정인 최첨단 3D 낸드 플래시 메모리 제조 라인을 신설하여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인 한국의 삼성전자를 제치고 첨단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를 지향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키오쿠시아는 이미 공장 부지를 취득하고 신설 라인을 증설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이미 사내 관련 프로젝트를 출범시키고 세부 사항 검토에 들어갔으며 총액 1조 6천억 원에서 3조 3천억 원이 예상되는 1년의 투자는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과 분담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격적인 투자의 배경은 2020년부터 세계 각국에서 5G 통신 서비스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반도체 메모리 수요가 확대될 것이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향후 수요 회복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미중 무역 전쟁 등의 리스크를 제외한다면 반도체 시황에 대한 전망이 낙관적이라는 예상으로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키오쿠시아 측은 현재 건설 중인 공장 중에 2019년 10월에 완공되는 공장에서 2020년 봄부터 제품의 샘플 출하를 시작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끝으로 도시바 메모리는 새로운 사명으로 거듭나 심기일전하여 삼성 등의 경쟁사와의 치열한 경쟁에 도전한다고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불화수소 등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정치적인 이유와 함께 경제적인 이유로 일본의 잃어버린 반도체 산업 재건을 위해 반도체 관련 소재들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삼성과 SK하이닉스 등의 발목을 잡아 도시바와 같은 기업들이 추격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자 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일부 그런 의도가 정말로 있었는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고 그런다고 해서 그리 호락호락하게 따라잡힐 삼성이 아님을 알지만 일본이 반도체로 삼성을 잡겠다고 외치는 도발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는 있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두 번째 소식은 현대자동차와 관련한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 정의선 부회장은 최근 자율주행차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면서 완전 자율주행차보다 비행자동차가 더 먼저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여기에 더 힘을 실어 최근까지 나사의 항공과학 연구를 이끌었던 항공공학 기술자인 신재원 박사를 영입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미래선도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최근 미중 무역 전쟁으로 시작된 전 세계적인 자동차 시장의 불황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런 와중에 현대자동차의 특정 차종이 어떤 국가에서 매진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현대자동차의 코나 EV가 인도에서 매진되었다고 하는 인도의 언론사 머니컨트롤의 보도인데요. 기사는 2019년 현재 인도에서 매진된 코나에 대한 높은 수요를 맞추기 위해 현대자동차가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인도에 코나 EV를 출시할 당시 500대를 목표로 설정했는데 인도의 SUV 구매자들로부터 엄청난 반응을 얻어 올해 판매량이 벌써 매진되는 바람에 현대자동차는 현재 한국의 모 회사에 주문을 넣어 배송을 늘리려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는 코나의 1회 완충 운전 범위인 452km는 현재 인도에서 판매되는 그 어떤 전기자동차보다 뛰어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코나는 현대자동차의 인도 첸나이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기에 주요 부품인 배터리를 한국에서 수입하여 조립해야 하는데 코나는 심지어 한국에서도 수요가 높은 상황이라서 인도가 할당량을 많이 얻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에서 판매되는 다른 전기자동차는 마힌드라의 베리토와 타타 모터스의 티고르이지만 이 차량들은 코나와 경쟁하지 않는 차량들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코나 EV는 현재 인도에서 판매되는 차량 중 가장 비싼 차량이지만 코나에 대한 인도 소비자들의 관심은 흔들리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는 11월부터 인도에 할당되는 물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나 EV가 인도에서 경쟁력 있는 차종으로 인정받아 인기가 많다는 것은 정말 기쁜 소식인데요. 이는 현대자동차라는 브랜드에 대해 인도 소비자들이 가진 호감도 한몫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련 소식으로 인도의 더 타임즈 오브 인디아는 현대자동차가 인도 시장에서 3년 연속 고객 만족도 1위 브랜드로 선정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JD파워가 발표한 2019년 인도 고객 서비스 조사에서 현대자동차가 1000점 만점에 903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인데요. 총 5개 분야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최고의 만족도를 보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자동차 산업계는 전반적인 불황으로 아주 험난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시장인 인도에서 좋은 브랜드 이미지와 제품 경쟁력을 쌓아가고 있는 현대자동차를 응원합니다. 다음 소식은 더욱더 갈등이 심해져 가고 있는 한일 분쟁 사태에 대해 전 외무성 관료이자 일본 정부 관광국 이사였던 일본의회 컨벤션 뷰로의 노보루 세이치 부회장이 4가지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는 소식입니다.
필자는 일본 아사히의 월간지 론자에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한 4가지 제언이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한국은 어디로 가고 있고 일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부제로 기고를 했는데요. 필자는 9월 말 유엔 총회에 아베와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했지만 두 사람의 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화제도 되지 않았으며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한일 관계에 큰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미국과 유럽의 유력지에서 국제 문제에 대한 보도들을 보면 이란의 동향을 비롯한 중동 정세가 주요 사안이고 동양의 한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일 간의 작은 싸움이 뉴스가 되는 일은 좀처럼 없다고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런 한일 간의 분쟁 상태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일시적으로는 중재 자세를 나타냈지만 한일 양국 모두 외국에 의한 중재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며 이제 이 문제는 양국 스스로가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런 와중에 뉴욕에서 한일 외무장관 회담이 있었고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그렸지만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목표로 외교 당국 간의 대화를 계속하기로 한 것은 크게 환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양국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만 현재 양국 모두 대결 자세를 보이면 국내에서는 지지율이 상승하는 분위기가 배경에 있다는 것이 염려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현재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을 감안한다면 이런 상황은 일본에 있어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한미일 북중러의 균형에 대한 상호 억제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궁극적인 목표는 남북 통일에 따른 민족 주체성의 회복이지만 북한이 평화적으로 비핵화를 실시할 가능성은 제로라 생각되기 때문에 결국 통일이 되면 핵 보유국으로서의 통일국가 실현이 가시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중국, 러시아, 남북 통일한국이라는 세 개의 핵 보유국에 둘러싸여야 되는 것인데 이는 정말 끔찍한 악몽이며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런 결과를 불러일으킨 것이 바로 7월 초 일본 정부에 의한 대한국 수출관리 강화 조치였는데 원래 이 문제는 2, 3년 전에 수수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했던 것이었고 이것을 강제징용 문제로 인해 한국의 신뢰가 줄어든 타이밍에서 사전 협의도 없이 한국의 체면을 무시한 형태로 한국을 수출 우대국가 등급에서 강등한다는 내용을 신문에 슬쩍 흘리는 방법으로 실행했기 때문에 한국 측의 과잉 반응을 야기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조치의 공표에 맞추어 경제산업상이 SNS에서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신뢰가 결여되었다고 이야기해버린 것도 이것이 한국에게 보복 조치로 받아들여진 것에 대한 원인이 된 것이 분명하다는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 결과 3개월이 지난 현재 한일 간의 상호 불신의 증대, 관광객과 시민교류의 격감,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만연하게 되는 등 피해가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인데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아무런 고통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식의 거짓말을 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현재 일본 정부는 오늘날의 한일 관계 악화는 한국이 만들어냈으니 우선 한국 측이 그 원인을 시정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사태를 관망하면서 스스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한일 관계의 악화가 단순한 양국 관계의 문제로 끝났다면 그 접근 방식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동아시아의 안전보장 구도 자체가 변화된 현재의 상황에 이것이 일본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그 접근 방식은 매우 위험한 요소를 내포하게 된다면서 일본 정부가 즉각적으로 조치해야 할 4가지를 설명합니다. 첫째로 수출 관리를 소관하는 정부 당국은 한국 당국에 수출 관리 강화 철회에 필요한 한국 측의 대응을 촉구하여 만족스러운 결과가 얻어지면 7월에 결정한 수출 관리상의 조치를 철회하고 둘째로 강제징용 문제는 이와는 완전히 분리하여 취급하되 한국 측도 일본과 같이 개인 보상에 대해 1965년 청구권 협정에 반하지 않는 해결 방법을 제안하게 하여 이를 기반으로 협의를 실시해야 하고 일본 측은 청구권 협정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적인 기부 등의 협력의 길을 찾아야 하며 한국 측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압류한 재산에 대해 현금화를 동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셋째로 한일 상호 신뢰 회복을 기초로 1998년 김대중 오부치 한일 공동선언의 역사인식을 높은 수준에서 다시 확인해야 하며 넷째로 그러기 위해서라도 조기에 한일 정상회담의 실현을 도모하자는 제안을 하며 기고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한일 분쟁을 해결하자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마는 이 제안이 이루어지려면 일본이 먼저 수출 규제를 철회하고 한국을 수출 우대 국가로 다시 돌려놓고 1998년의 공동선언을 재확인하고 한일 정상회담을 가지는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베는 현재 상황을 만족스럽게 생각하면서 본격적인 극우 일본의 서막으로 한일 분쟁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앞으로의 사태는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견해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외신들의 소식을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5G가 창출하게 될 가치는 2035년에 12조 3천억 달러, 하나로 일경 4,760조 원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며 2,2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일경 4,760조 원이면 2017년 중국의 GDP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5G는 수많은 미래 산업 가운데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핵심 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리서치 전문회사 테크나비오에 따르면 5G 통신 장비 시장은 앞으로 4년 동안 1년에 무려 71%씩의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리라 전망하였는데요. 2017년도와 2018년도에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5% 이하로 매우 초라하였고 화웨이, 에릭슨, 노키아 그리고 중국의 ZTE가 글로벌 통신 장비 시장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올해부터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엎어버렸습니다. 리서치 회사 델오로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5G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은 삼성이 37%로 전 세계 1위를 달성하였고 화웨이가 28%로 2위, 에릭슨 27%로 3위, 노키아 8%로 4위씩을 차지하였습니다. 삼성의 5G가 이렇게 입이 쩍 벌어지는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나 압도적인 기술력이죠. 최근 삼성전자는 5G 통신칩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이 둘을 하나로 합쳐버린 5G 통신칩을 세상에 공개하였는데요. 이름은 엑시노스 980. 5G는 물론이고 4G, 3G, 심지어 2G까지 지원하고요. 최대 1초에 35,5천만 비트의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속도. 여기에 삼성이 최근 선보인 1억 800만 화소의 이미지 기술까지 지원하는 이미지 처리 장치를 갖췄습니다. 삼성이 전 세계 기업 중 가장 먼저 이 말도 안 되는 성능들을 모두 보유한 5G 통신칩 대량 생산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미 전 세계에서 잭팟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8.7%로 화웨이에 이어 2위를 기록 중인 비보가 올해 안으로 출시할 5G 스마트폰에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980 5G 통합칩을 탑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중국의 비보가 전 세계에 판매하는 스마트폰 대수는 분기별로 2,500만 대로 1년에 1억 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비보는 원래 5G 통신칩을 자체 개발하려 했지만 포기하였고요. 삼성의 엑시노스 980을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비보뿐만 아니라 샤오미, 화웨이 등도 기존에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칩을 사용하였는데 이번에 삼성이 개발에 성공한 엑시노스 980을 이미 테스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개의 칩을 하나의 작은 칩으로 압축시켰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상당히 뛰어날 뿐만 아니라 가격 측면에서도 퀄컴보다 저렴하고 배터리 효율성도 대폭 개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니의 이미지 센서를 사용하던 중국 스마트폰 회사들이 빠른 속도로 삼성으로 갈아탄 것처럼 이번에도 대부분이 퀄컴에서 삼성의 5G 통신칩으로 바꾸게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미 삼성이 휩쓸었습니다. 1억 4,6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미국 1위 통신사죠. 버라이즌과 연매출 197조 원으로 매출액 기준 세계 1위인 AT&T, 6천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미국 4위 통신사 스프린트까지 이들 모두가 삼성전자와 5G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4대 통신사 중 하나인 스프린트는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지난 2013년 인수한 회사죠. 삼성이 5G 장비를 공급 중에 미국 3대 통신사의 합산 매출액은 400조 원에 육박하고 가입자 수가 무려 3억 4천만 명에 달합니다. 미국이 한국, 중국, 일본처럼 빠른 속도의 5G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시장 규모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삼성에 매우 중요한 시장이죠. 자,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놀라운 실적인데요. 한국 제품을 가장 사용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 일본마저도 삼성의 5G 장비 없이는 미래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먼저 토요타에 이어 일본 대기업 서열 2위이자 일본 내 1위 이동통신사 NTT 도코모를 상대로 삼성전자가 5G 네트워크 장비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포스닥 데일리의 보도 내용을 보시면 삼성전자가 2020년 도쿄올림픽 통신 주관 사업자인 NTT 도코모와 5G 장비 독점 공급 계약을 수주하였다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입자 수 기준 일본 통신사 점유율을 보시면 NTT 도코모가 7,710만 명으로 점유율 45.1%, 일본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여기 지난 2016년 NTT 도코모의 공식 발표를 보시면 삼성과 화웨이 둘 다 함께 2020 도쿄올림픽 시즌에 맞춰서 5G 상용화를 준비했던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국가 안보 침해를 이유로 화웨이 5G 통신 장비에 대해 글로벌 제재를 시작하였고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미국의 퍼주기 외교를 하고 있는 일본 입장에서는 무조건 미국의 말을 들어야 하니 화웨이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통신 장비 뿐만 아니라 화웨이 스마트폰까지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일본 니케이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1위 통신 사업자인 NTT 도코모가 화웨이의 5G 스마트폰을 유통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미국의 구글까지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에 동참하면서 화웨이 스마트폰으로는 더 이상 구글의 안드로이드 라이선스 서비스인 유튜브, 구글맵뿐만 아니라 플레이스토어 자체도 이용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NTT 도코모는 물론이고 2위인 KDDI, 3위 소프트뱅크도 화웨이의 신형 스마트폰 출시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소프트뱅크가 인수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설계 회사죠. ARM마저도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블룸버그는 화웨이의 5G 통신칩이 기린 990의 후속작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ARM의 반도체 설계 디자인 라이선스가 필요한데 미국의 금지 때문에 화웨이와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없었어도 삼성이 결국에는 기술력을 따라잡아서 일본 통신사들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겠지만 트럼프 덕분에 그 시기가 상당히 앞당겨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NTT 도코모만 잡아도 일본의 절반을 잡은 것으로 매우 만족할 만한 성과인데요. 삼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최근 일본 2위 통신사 KDDI와 2조 4천억 원 규모의 5G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물론 독점 계약은 아닙니다. 일본에서 5,350만 명의 가입자 수를 거느린 KDDI는 삼성뿐만 아니라 스웨덴의 에릭슨, 핀란드의 노키아를 함께 5G 장비 공급사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KDDI의 5G 설비 투자액이 4,667억 엔, 하나로 5조 원 정도인데 이번에 삼성전자와 체결한 계약 규모는 2조 4천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의 초청을 받아 도쿄 조우시 스타디움에서 개최된 세계 럭비 월드컵 개막식에 참석했던 것 모두 기억하시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이날 삼성전자의 5G 장비로 구현된 5G 사전 서비스가 일본 도쿄 럭비 월드컵 경기장에서 처음으로 구현되었고 아베 총리, 뉴질랜드 총리 등과 함께 이재용 부회장이 나란히 앉아 일본 내 5G 장비 공급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괜히 일본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니었네요. 5G 특허 등록수도 삼성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해마다 5G 관련 특허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해 총 5,600개의 특허 중 무려 1,166개가 삼성이 보유하였네요. 2위인 화웨이는 1,000개도 되지 않고 스냅드래곤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퀄컴은 730개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15년 뒤 중국의 GDP인 1경 4,760조 원으로 성장할 글로벌 5G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이미 1위를 차지한 것이죠.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이미 압도적인 1위를 기록 중인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133조 원을 투자해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를 달성할 것이라 천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행보를 보시면 이미지 센서 세계 1위를 기록 중인 소니가 도무지 쫓아올 수 없는 속도로 6,400만 화소에 이어서 1억 800만 화소를 개발해 소니의 주요 고객이었던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을 빼앗았고 화웨이, 퀄컴, 노키아, 에릭슨이 휩쓸고 있었던 5G 통신 장비 시장에서 단숨에 1위로 치고 올라와 삼성의 최대 라이벌인 애플조차도 삼성에 5G 칩을 공급해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최근에는 세계 최초로 5G 스마트폰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한 삼성이 일본 5G 통신 시장까지 휩쓸어 버렸는데요. 이러한 속도대로라면 2030년이 아니라 앞으로 5년 후면 삼성이 발표한 반도체 비전 2030 계획 중 상당 부분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국내에서 수십조 원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자리 증가와 함께 투자 활성화로 대한민국 국익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2조 시장이 또 열렸습니다. SK텔레콤, 일본 라쿠텐에 5G 수출하는 쾌거를 올렸는데요. 삼성전자에 이어서 SK텔레콤도 일본 수출을 성공을 한 것입니다. 제4 이동통신사 라쿠텐과 5G 네트워크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국내 첫 이동통신사의 5G 수출, 5G 네트워크 설계, 5G 통합품질 최적화 솔루션, 5G 안테나, 무선 주파수 중계 기술 수출, 네트워크 설계부터 구축까지 전 과정에서 SK텔레콤이 고도의 네트워크 기술을 컨설팅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수출 확정, 일본 통신사의 5G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KDDI는 4,667억 엔, 삼성의 2조 3천억어치 수출이 되고요. 그리고 라쿠텐은 1,946억 엔 목표인데 이것을 SK텔레콤이 설계를 맡은 것입니다. 일본 5G 전환에 총 3조 엔, 32조 5천억 가까이 투자 예정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일본 통신사 시장 점유율을 한번 살펴보면요. 소프트뱅크가 23.7%, KDDI는 31.4%, NTT 도코모가 44.9%를 기록했는데 여기에 일본 제4 이동통신 라쿠텐이 합류하면서 경쟁이 격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세계 5G 스마트폰 수요가 급증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게 스마트폰 수요 예상도인데요. 이렇게 차트를 보면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급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2%를 기록했는데 2025년도에는 45% 이상 증가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9년 0.2억대, 2020년 1.7억대, 2021년 3억대까지 스마트폰 5G가 증가할 걸로 예상됩니다.
내년 미국 시장까지 침투하는 한국의 5G. 2020년 하반기 애플 5G 폰 출시 시 북미 시장의 5G 수요가 급증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미국 3대 통신사 버라이즌, AT&T, 스프린트에 삼성이 5G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 글로벌 통신시장 점유율을 한번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이때 5%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고요. 화웨이가 31%, 에릭슨이 27%, 노키아가 22%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삼성전자가 5%로 저조한 통신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화웨이는 미국 제재로 인해서 통신시장 축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통신장비시장 점유율 목표를 살펴보면 2017년도가 3%, 2018년도가 5%, 2020년도에 급증해서 20%까지 확대가 예상됩니다. 5G 선점, 삼성전자 2020년 통신장비시장 20% 목표를 하는 것입니다. 2019년 4월 3일 통신 3사의 5G 상용화, 한국 올해 5G 가입자 수 600만 명 돌파 예상, IT 강국, 대한민국이 일본에 이어 세계 5G 시장